방어하는 세포. 몸을 만날 때 몸이 몸을 만나서 호밀밭에서 몸에 키스하면 소리 질러야 하나? 로버트 번스 호밀밭에서 1780이냐. 콜카트에 있는 시달라 여신의 상원에서 또 다른 여신이 마사나도 모시는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마사나는 뱀의 여신이자 뱀독의 뱀이 물린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신이다. 그녀는 되게 장엄하거나 냉엄하게 때로는 또 코브라 위에서 있고 뒤에서 코브라들의 머리가 후광처럼 펼쳐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뱀들은 메두사의 머리처럼 뒤엉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온다. 벵골 제국의 마나사 초상화는 더욱 무시무시하다. 뱀의 몸을 하고 있는 온 몸이 뱀들이 휘감겨 있기도 하다.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이 두 해역의 결합은 하나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17세기 인도에서는 뱀과 천연도가 쌍둥이 악마처럼 함께 출몰했기 때문에 각각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두 여신을 하나의 사원에 모시는 것도 당연할지 모르겠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뱀에 물리는 사고가 연간 8,000건이나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선천 면역계 여기와 시탈라에서 시작한다면 두 번째 유형인 적응 면역계 항체 B세포 T세포를 전 이야기는 뱀에 물린 상처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전설은 너무나 판본이 다양해서 실제와 허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1880년에 베를린에 있는 로베르트 코우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파울 에를리히는 자신이 실험하던 바로 그 견디에 감염되었다. 그는 침에서 세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항산성 염색법으로 자가 진단을 내렸다. 날강에 떠드는 공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 그는 요양을 하러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에 머물던 날 에를리 환자의 치료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을 받았는데 누마여들이 뱀에 물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에를리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왔다. 소년이 살아남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년의 부친은 에를리에게 자신이 이건 특이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도 어릴 때에 뱀에 물린 적이 있었고 어린이였어도 몇 차례 물렸다고 한다. 처음 물려서는 간신히 목숨을 얻었는데 그 뒤로는 물릴 때마다 점점 더 가볍게 앓고 끝났다는 것이다. 이 특정한 종의 독에 여러 차례 돈출됩니다. 그 독에 거의 내성을 띠게 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인도의 뱀꾼들 사이에서 퍼져있다. 어릴 때 피부를 살짝 째서 뱀독을 조금 바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이 바른다고 하는 이야기도 퍼져있다. 몇 번 하고 나면 뱀독이 내성을 띈다고 한다. 그 부친의 이야기는 에를리어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 사람은 뱀독이 반응을 일으켜서 항뱀독소가 생겼고 그 면역 기능을 간직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인체의 보호 면역을 일으키게 한 메커니즘은 뭘까? 말린 천연도 거짓 물집에 한 차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그 병에 훨씬 면역이 되는 이유는 뭘까? 이집트에서 돌아온 직후 1860년대 초에 에를리는 생물학자 에밀 폰 베링을 만났다. 최근에 베를린에서 설립된 박리 브로이센 감염연구소에서 새롭게 합류한 폰 베링은 일본에서 온 격은 과학자 기타 자토 시바 사부로와 함께 고특이 면역을 조사하는 일련의 실험에 참석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결과를 낳은 실험은 에를리에서 이집 남성의 보호 면역을 암묵적으로 떠올리게 했다. 기타 자토와 폰베링은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를 일으키는 세균에 노출된 동물의 혈청을 다른 동물에 주입하여 그 병의 면역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은 문제는 이것이었다. 이 항독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을까? 폰베링은 그것이 혈청의 특성이라고 상상했다. 혈청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혹시 몸에서 만들어지는 진짜 물질은 아닐까? 에를리는 면역의 실험 연구들이라는 다양한 초정이 담긴 1891년 논문에서 동료 학자들에게 그 물질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특성도 조사하라고 권했다. 그는 대담하게 항체라는 단어를 창안했다. 몸이라는 독일어에서 작용한 이 단어는 그가 항체가 실제 항물질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었다. 그런데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독소에만 작용하고 다른 독소에는 작용하지 않는 특이성을 띌 수 있을까? 1890년대에 에를리히는 원대한 이론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몸의 모든 세포에는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 단백질 그는 개사슬이라고 했다. 부터 본래 화학자인 그는 다시 염료 제작 쪽에 초점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에를리의 그림. 이 독일 과학자는 B세포가 세포 표면에 결사슬을 지닌다고 상상했다. 그는 그 화학물질의 결사슬에 저마다 다른 염료를 붙이면 각기 다른 색깔을 띠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였다. 화학물질의 결사슬을 바꾼다면 항체의 결합 특성, 특이 친화성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독소나 병원성 물질이 세포의 그런 결사슬 하나에 결합하면 세포는 그 항체의 생산을 늘렸다. 에를리에는 그런 노출이 배포이 되면 세포가 항체를 아주 많이 만들 것이고 항체는 결국 혈액으로 분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혈액에 항체가 돌아다님으로써 면역 기억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항체가 결합하는 물질, 즉 독소나 외래의 단백질은 곧 항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항체를 생성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었다. 에를리의 이론은 여러 옳은 것들로부터 잘못 구성한 사물이었다. 그는 열쇠가 자물쇠에 결합하듯이 항체가 들어맞는 항원에 결합한다고 올바로 추측했다. 또 항체가 결국 혈액으로 분비되고 한 가지 면적 기억 유형의 원천이라고 추측했다는 점에도 옳았다. 그러나 에를리의 결사슬 이론은 많은 의문을 낳았다. 단백질 자체는 결국 파괴하거나 배출됨으로써 수명이 한정되었는데 어떻게 면역 기억은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결국 과학적인 기억으로 남은 것은 에를리의 이론이 아니라 그가 창안한 단어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면역체, 쌍수형체 같은 것을 제시했다. 1940년대 초에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항문 근처에 있는 파브리치우스 주머니라는 별난 기관의 세포가 항체를 만든다는 것이 드러났다. 방위전자인 16세기 해부학자 아카펜덴테의 시에로 니모스 파브리치우스의 이름을 땄다.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B세포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때까지 항체가 항원에 달라붙은 격사슬 수용체를 지닌 세포에 만들어진다는 에를리의 결사슬 이론은 대체로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항체 분자의 진정한 모양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발견되었다. 1959년, 1962년 각각 옥스퍼드 대학교의 뉴욕의 록펠러 연구소에 일하던 제럴드 런드니 포터가 항체가 뾰족한 머리가 두 개인 Y 모양의 분자임을 알아내었다. Y자의 줄기 자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10년 전으로 돌아오자 항체의 갈기 모양이 알려지기 한참 전인 1940년대 에를리의 개념은 심화하면서 난해한 철학적인 수학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론의 핵심은 100만 가지 모양의 가시가 나 있는 어느 신화 속의 고슴도치처럼 세포 표면에 각기 다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소형체가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면역 반응은 이런 수용체 중에서 하나가 우연히 한 항원에 결합될 때 그 항체로 마구 만들어내는 즉 한 종류의 가시를 잔뜩 뿌려대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항체 1940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전설적인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답을 제시했다. 너무나 잘못되어서 있고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게 될 답이었다. 폴링은 전설적이라고 할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그는 단백질 구조의 핵심 특성을 밝혀냈으며 화학결합의 연력학도 기술했다. 반면에 그는 놀라울이 많지 틀릴 수도 있었다. 명색은 못지않게 성질이 개파하기로 유명했던 양자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는 한 학생의 논문을 읽고서 너무 형편없어서 틀릴 건더기조차 없었다라고 말했다. 학설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대답만 하면서 상계를 벗어난 이론들을 내놓고는 하던 폴릭은 그 말을 거꾸로 뒤집은 듯 했다. 그의 가설이나 모형은 때로 너무 틀려서 나쁘다고조차 할 수 없었다. 폴링의 동료들은 그가 충동적으로 내놓는 이론에 익숙해져 있었다. 심지어 그런 이론을 소중히 여기까지 했다. 폴링 모형의 내부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 제안이 어딘가 잘못되었고 왜 오를 수 없는 일을 추론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메커니즘 즉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음을 종종 알아차렸다. 폴링은 항체가 항원을 만나면 항원 때문에 모양이 뒤틀리고 뒤집힌다고 상상했다. 한마디로 녹은 밀랍을 틀어부어서 데스 마스크를 만들듯이 항원의 항체를 생성하거나 빚는 틀 역할을 함으로써 항체의 모양을 지령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폴링 항체의 지령설은 유전항 및 진화의 원리와 조사시키기가 어려웠다. 아무튼 단백질은 유전자의 암으로 담겨져 있으며 유전자의 암호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 암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 구조도 고정되어 있다. 항체
그 단백질은 미라가 된 항체를 덮어서 그 형태를 완전히 드러내는 일정한 모양이 변하는 장류형 천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생화학 물질이다. 바로 도련비를 통해서 말이다. 스탠퍼드 유전학자 조슈아 레드버그는 폴링의 개념에 도전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항원이 항체의 특이성의 명령문을 담고 있을까? 아니면 돌연변이로 생기는 세포 주를 선택할까? 적어도 이론상 레드버그는 답이 명백히 했다. 세포학과 유전학에서 아니 사실상 생물학 세계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학습과 기억은 대개 명령이나 열망이 아니라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난다. 기린의 긴 목은 기린의 조상들이 대대로 나무의 더 높은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목이 길어지기를 열망한 결과가 아니다.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척추거저가 늘어나서 목이 긴 포유류가 생긴 것이다. 대체 항체는 어떻게 항원의 모양에 들어맞게 비틀리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 물론 레드버그는 옳았다. 항체 생성수 계기의 정답은 1957년 오스트레일리아 면역학자가 오스트레일리아 과학회지에 게재한 모원 논문에 묻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면역 교수들은 지금도 그 논문을 읽은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 1950년대 브랭크 맥팔레인 버넷은 닐스 예르네와 데이비드 텔메이즈 연구를 살펴본 끝에 헐링도 엘리히도 그 수수께끼의 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항체는 명령문이나 열망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하나의 비세포가 잠재적인 모든 항체에 결합을 해서 모든 잠재적인 항체의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버넷은 엘리의 견해를 거부했다. 버넷은 신다원 주의 논리로부터 예리한 비교를 키워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섬에 사는 빈치들을 상상해보자. 빈치마다 조금씩 다른 독특한 부리를 만드는 돌연변이를 지닌다. 어떤 부리는 크고 납작하고 어떤 부리는 가늘고 뾰족하다. 이에 천년 자원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상상하자. 첫 부리가 폭풍우에 휩쓸려 몰살되고 모든 부드러운 가지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먹이는 딱딱한 껍데기로 감싸인 씨만 남는다. 한마디로 개별 세포처럼 개별 핀지도 무한히 많은 부리들의 목록이나 우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부리를 선택하는 식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 선택은 그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때마침 그에 딱 맞는 부리를 지닌 개체를 고른다. 버넷은 그 비율을 비세포로 확장했다. 알맞은 수용체를 지닌 비림프가 외래 항원을 만나면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루이스 토머스는 세포라는 대우주에서 이렇게 썼다. 연결이 이루어지고 특정한 수용체를 지닌 특정한 림프구가 특정한 항원과 마주칠 때 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축소판 장관 중 하나가 펼쳐진다. 세포는 커지고 새로운 DNA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세포라는 이름에 알맞은 것이 된다. 그런 뒤에 분열하면서 복제되어 모두 같은 수용체를 지닌 똑같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단을 만들기 시작한다. 결국 올바른 수용체를 지닌 비세포 클론이 마구 불어나서 다른 모든 비세포보다 많아지면서 주류가 된다. 에럴리가 1891년에 상상했듯이 이런 모세포는 이제 혈액으로 이 수용체를 분비하기 시작한다. 수용체는 비세포의 막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항체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비세포, 유전자별 도토련비 비세포 아리엔티나 전쟁에 혼란이 발생했다. 유대인은 대학에서 쫓겨나고 등등에서 공산주의자는 사대를 잃고 민간 특히 유대인은 교도소로 끌려갔다. 이름도 배경도 유대인계였고 끔찍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항체 1975년 8월 보스턴에 사는 53세 남성 NB는 겨드랑이와 목에 림프절이 부어오르기 아프고 시작했다. 밤에 잘 때면 땀을 잔뜩 흘렸고 너무나도 몸이 피곤했고 그러던데 1년을 버틴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시드니 파버 암연구소의 의사를 찾았다. 정형학자의 검진 결과 림프샘이 부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촉진할 때 만져질 정도로 지라가 아주 크게 부풀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서 그들은 연구실에서 분석한 자료들도 살펴봤는데 환자의 백혈구 수는 정상을 약간 도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혈액에 든 백혈구는 놀라운 양상을 드러냈다. 림프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악성인 것처럼 보였다. 어려지는 부어오르는 림프절 하나에 가늘고 긴 바늘을 집어넣어서 조직 표면을 채취하여 병리학자의 분석을 의뢰했다. 진행형 질환, 림프절 돌아다니는 림프가 다 부어있는 여호가 불분명한 질환이다. 처음에 혈청을 25mg 투여하자 림프종은 무시하는 듯 했다.
두 번째로 75mg 분만 투여하자 백혈구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암은 반응했지만 곧바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으로부터 약 4,800km 떨어진 스탠퍼드 대학교의 면역학자 론 레비도 림프종을 공격할 항체를 갖고 있었다. 레비는 B세포 림프종, 즉 B세포의 암에 맞서는 항체를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개인 맞춤 항체 요법에 초점을 맞췄다. 각 환자에 맞춘 독특한 항체를 찾는 일이었다. 그는 항체를 만드는 IDEC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네덜란드 정발위원 1997년 FDA는 이 치료제는 라투키마브를 승인했는데 현재는 리툭산이라는 제품으로 판매되는데 림프종은 재발했고 리툭산은 강력한 타격을 했지만 그 병은 1998년과 2005년 이어서 2007년 또 다시 찾아왔다. 처음 진단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데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다. 리툭산은 다양한 암뿐만 아니라 암 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여왔다. 화학요법과 결합하여서 희귀한 림프종뿐만 아니라 CD20을 지닌 공격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림프종까지 치료하거나 더 나아가 완치했다. 2000년대 초에는 CD20 발현하는 세포로 아주 특이한 질환암에 걸린 남성을 만났다. 매일 열이 시달렸고 그럴 수조차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 그의 부은 질환을 제거했다. 너무나 커서 표준 수술 쟁반에 담을 수 없어서 손소리를 이용해서 병리학까지 밀고 달려가야 했다. 그런 뒤에 그에게 리툭산을 투여했다. 림프절 정량은 서서히 녹았고 혈도 떨어졌다. 그 뒤로 20년째 재발하지 않고 있다. 리툭산은 암에 맞는 최초의 단일 클론 항체에 속한다. 지금은 허셉틴 등 여러 단일 클론 항체들이 쓰이고 있다. 나는 레벨의 영국의 NRDC가 항체요법의 실제 응용 가능성에 매우 의구심을 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조차도 확신하지 못했는걸요. 그는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세포로 세포와 싸운다니. 사실 그 항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도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감조차 잡지 못했어요. 감조차 잡지 못했어요.